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이 협상 데드라인을 눈앞에 두고 미국과 이란이 2주간 공격을 중단하기로 극적인 타협을 이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문명을 사라지게 할 거라며 엄포를 놨죠. 이에 이란이 1,400만 명이 인간 사슬을 이뤄서 목숨 바칠 거라고 맞받아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던 긴장도 잠시나마 풀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불과 2주입니다. 정말로 종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뭔지, 또 그 계산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문가죠. 성일광 서강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논리의 대결,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That could stop you if you wanted to. Yeah, there's one thing, my own morality, my own mind. I don't need international law.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شکستتان را توافق نگذارید. کسی همچون ما با کسی مثل شما کنار نخواهد آمد. نه حالا و نه هیچ وقت دیگری. It's not just NATO. South Korea didn't help us. Where every power plant in Iran will be out of business, burning, exploding, and never to be used again. دور نیروگاه‌هایی که داشته و سرمایه ملی ما هستند بدون توجه به هر سلیقه و دیدگاه سیاسی. 예, 원래 협상 시한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마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자, 일단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2주간의 휴전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 이란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라면서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네 분의 전문가분들께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외교에 뭐 어떤 승자, 패자가 딱 떨어지게 과연 존재할 것인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과연 오늘의 이 타결된 협상 내용, 또 2주간의 휴전을 하기로 한 이 타협 결과, 누구의 전략적인 성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민정훈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의 일반적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목적 달성에 어느 쪽이 더 가까웠느냐, 이걸 고려해 보는 거지, 굳이 승자를 따지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번에 전쟁의 명분, 목표 자체를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미사일 능력도 이제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체제 전복, 이 부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휴전에 들어가기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목적 달성을 했느냐, 이걸 보면 아직은 미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 역량도 무력화하는 게 이제 남아 있고,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란의 자유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무력화시키기는 어렵고, 사거리든지 수량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을 제한으로 내는데, 이번에 또 이란이 10개 항의 어떤 요구 조건을 낸 걸 보면 그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리고 뭐 체제 전복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혁명 수비대 중심으로 해서 신정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권 교체를 이뤘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완이다.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미완이지만 어떤 이란의 어떤 근간 시설이나 군사 시설에 있어서 뭐 상당한 피해를 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자체가 생존 아니었습니까? 어떤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에 맞서가지고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목표 달성에 더 미국보다는 다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전쟁이 이란에서 주로 벌어지면서 이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예. 과연 그거를 우리가 정치적인 승리 이후에 실질적인 승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상당히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어느 정도의 목적을 이뤘으나 이런 것도 있고 한계도 있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한범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전쟁 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란 측의 피해가 더 컸죠. 미국은 어쨌거나 이제 뭐 전쟁 비용을 치르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좀 지출이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란이 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다 이제 정치적인 의미까지 추가를 한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게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땐 정치적으로는 이번 전쟁의 최대 패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란도 그러면 이란이 승자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란의 위정자들은 지금 사실 이제 전쟁 당시 위정자들은 다 이미 사망해 버리고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들의 정치적인 과실을 논하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뭐 크게 타격은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최근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고 치킨 게임을 했던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사이에 치킨 게임이 벌어졌거든요. 네가 양보해라, 네가 양보해라, 나는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치킨 게임을 양쪽이 했는데 이 치킨 게임의 승패만을 논한다면 이건 이란의 완승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무기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거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 애초에 무엇 때문에 전쟁하는지 전쟁의 목표도 계획도 전략도 출구 전략도 없이 그냥 전쟁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남은 것은 전쟁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쟁 이후에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 이거 개방만 해달라고 매달렸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논쟁을 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됐는지 불명확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3번이나 연장해 가면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 최후 통첩을 4번을 한 셈이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났다. 물론 여기서 뭔가 공격을 했으면 존 비어샤이머 교수에 의하면 여기서 물러서면 진 것이고 공격을 더 하고 물러서면 더 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승리의 옵션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박원근 교수님. 지금 양쪽에서 트럼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데 누가 더 자축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전 안으로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 통했다. 그러니까 더 양보를 많이 한 것은 이란 쪽이 양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란은 계속해서 얘기한 게 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들은 종전을 원하는 것이지 휴전을 하거나 해협 개방을 요구를 하는 것을 수용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굴욕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긴 하긴 하지만 이런 휴전을 용납했다, 휴전을 수용했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이란이 더 많이 양보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 통했다.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서 서로의 상대방의 발을 묶고 뛰어내리겠다 했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그 발을 빼느냐 그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두 가지를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규모 폭격을 통해서 석회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동시에 또 회담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채찍과 당근 둘 다를 움직이는
이제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수리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꿨다든지 뭐 워싱턴에서 계속 얘기되는 전략이 없었다 뭐 그런 말에도 저 다 동의를 하긴 합니다만, 벼랑 끝까지 끌고 간 뒤에 결국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만들어낸 것은 트럼프였고, 순간에 마지막에 입장을 바꾼 것은 저는 이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누가 더 양보를 많이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 또 토론을 하면서 쟁점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송일광 교수님께도 누구의 어떤 전략적인 승리라고 보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가까운 곁에 계신 우리 박원곤 교수님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예. 아, 저는 완전히군요. 네, 전쟁의 어쨌든 미국은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가장 큰 그림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짐 체인지가 되지 않았어요. 정권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대한 꿈은 사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란이 승리했다고 하는 이유는 버티기만 하면 이긴다 했거든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버틴 데다가 하나 더 얻었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너무나 큰 좋은 전략적인 지렛대를 지금 갖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미국을 옥죄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지금 이 마지막 협상을 보시면 이란 측이 미국 측에 요구한 10가지 사안을 보시면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이 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이거는 정치적으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란이 이긴 거 아니냐. 미국이 사실상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뭐 2주면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들어왔지만, 사실상 이란의 벼랑 끝 전술에 의해서 결국은 합의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란의 체급을 놓고도 보십시오. 훨씬 작은 이란이 아주 큰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겨낸 그런 전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디가 더 많이 양보를 한 것이냐? 이제 박원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양보가 더 많았다. 아마도 그 부분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2주간 휴전을 하면서 이란은 절대 양보 안 하겠다고 했었던 호르무즈 해협의 한시적인 재개방을 또 허용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도 사실 좀 불명확하고 또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 자,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란의 양보라고 혹시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개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예. 지금 사실 시한이 한 12시간 정도도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한 연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연장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이제 시한이 다가오는구나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제 파국으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닌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가 이렇게 초조하고 뭔가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바꾸고 목소리를 높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협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먹히지 않으면 더 초조해지고 더 목소리를 더 점점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지 않았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한을 또 연장하거나 뭔가 이런 조치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오히려 이건 잘 되고 있는 신호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런 극한 카드를 쓸 수 있는 자신감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카드가 이제 유일하게 이란에게 남은 한 장의 카드인데, 이란은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한 것이고, 그것도 협상 중에 어떤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데 미국이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란이 이런 상황에서 국가 원수까지 다 폭격으로 이뤘는데 웃으면서 협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애초부터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오히려 협상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웃으면서 협상장에 나오길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난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은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카드가 호르무즈 한 장인데 이것을 내주고 휴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르무즈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예. 제가 좀 불길하게 좀 느끼는 게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것은 이 개방한다는 것의 의미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쟁 이전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는 것,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에 미국이 어느 정도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하고 돈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트럼프 해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또 이 해협을 본인이 통제하는 것도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동맹국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 또 그리고 이제 유럽 나토 국가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는데 예. 이걸 모든 걸 종합한다면 미국과 이란이 이 해협을 공동 관리하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통행료를 공동 징수해서 이란은 전후 복구에 쓰고 예. 미국은 그동안 전비를 보충하는 이런 식으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어떤 변형된 이런 모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만이 여기에 개입해서 오만 쪽과 미국이 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변형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형.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겠죠. 예. 그러나 이제 유가에다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 정체가 해소되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말미에 이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 재건 비용을 호르무즈를 통행하는 많은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결국 내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호르무즈의 개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박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AP통신에서 비슷한 보도를 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것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란이 통행세를 받는 것을 일정 수준 용인해주고 묵인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조건이었고 조금 전에 우리 정한범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큰 틀에서는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이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 우리가 승리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트럼프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미국만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있고 끊임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개방을 요구하면서 계속한 얘기가 거기엔 한국도 들어가죠. 일본, 한국, 중국 또 나토의 유럽 국가들이 거기서 주로 원유를 갖고 가는데 미국은 거기서 갖고 가는 원유가 1%도 안 된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군대를 갖고 가서 지켜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 휴전을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란한테 좀 양보를 하고 오히려 미국은 발을 빼거나 아니면 방금 우리 정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뭐 같이 들어가서 자신들도 거기서 일정 수준 지분을 갖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것이 자기한테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완전한 그 우리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무항 통행이 되느냐, 무사 통행이 되느냐 그 면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후에 남겨진 숙제도 적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보지 않은 그런 계산이 이제 트럼프에게 설 수 있다. 그런 의견인데 동의를 하십니까?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예. 저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경제적인 손실을 좀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뭐 예.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아서 이란이 뭐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배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충족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이란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처지를 용인할 것인가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10개 항목을 딱 그 이란이 제시했을 때 호르무즈 통제권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이란이 오랫동안 제재를 받았던 부과받았던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이 그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이와 더불어서 동결된 자산을 풀어주길 바라는 건데 만약에 미국하고 이란이 그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 측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한테 원하는 대로 해주고 경제제까지 풀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트럼프가 과연 등가라고 생각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너무 이란에 퍼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호르무즈 통행료만 갖고 사는 것이 이란에게 바람직한 단기간적인 어떤 일시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중장기로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고 고립될 가능성이 큰데 이란도 수출하고 정상국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그 필요한 위로금 정도로 해서 뭐 그런 부분을 국제사회가 한번 일시금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통행료를 갖다가 정량화해가지고 제도화해서 계속 받는다. 과연 그것이 이란이 다른 국제제재, 트럼프란 그 노련한 어떻게 보면 그 사업가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보면 등가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절충하는 거고 또 하나 트럼프가 말하는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통행료를 얘기하는 걸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 산업에서 미국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산 석유 관련된 그러한 판로에 관련돼서 미국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그게 정말로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큰 금액이라는 것은 석유를 총칭하는 석유와 관련된 이권 총칭하는 것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행료 부분만 볼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란도 미국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으면 국제사회 특히 동맹 그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그 압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트럼프가 정치적 부담을 워싱턴에 정치적 부담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감안하면서까지 이란 편을 들어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이란이 45일짜리 휴전안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파키스탄이 제안한.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종전안만 받아들이겠다.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주짜리 휴전안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 일단 기간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45일짜리는 좀 길긴 해요. 그럼 2주짜리 휴전안을 왜 받아들였을까? 뭐가 바뀌었을까? 받아들이고 나서 휴전되고 나서 이란 쪽에서 나오는 보도는 이란은 나름대로 또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확실했습니다. 2주 동안에 이제 갇혀 있는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텐데 통행할 때 이미 통과세를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지금부터 벌써.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란이 이번에 휴전에 합의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미국 쪽에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한테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암시를 준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막판에 이란이 이 휴전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만큼 더 좋은 전략이 지렛대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란은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써왔던 전략은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 아니면 영내 대리 조직을 만들어서 적성국들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는 전략이었다면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나온 게 호르무즈라는 해협이 하나 더 등장했다. 그래서 그만큼 기존에 가져왔던 안보 전략만큼 더 중요해진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앞으로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잘 돼서 종전이 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문제화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좁혀서 이번에 2주간의 휴전 협정이 된 것만 놓고 본다면 과연 트럼프가 AP통신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이란한테 한시 통행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동의를 했다. 그 전제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셈법에서는 이것이 결코 손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쨌든 이란이 통행료 수입을 받긴 하지만 대신에 해협이 열면 국제유가는 떨어집니다. 우리 주식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유가도 떨어지고 그것을 노렸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통행료는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아시아 국가, 한국과 일본, 중국 같은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많이 원유를 수입하니까 비용은 그쪽으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히려 미국산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계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2주간에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이것이 진전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안보 서비스 비용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를 좀 주도록 하고 종전 협상에서는 이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셈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이제 저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처럼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되는 상황과 예. 또 미국이 엄청나게 뭐 지금 석기 시대로 돌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석기 시대로 돌려서 강제로 이란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옵션이 다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옵션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지상전이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에게 꼬임을 당해서 쉽게 이란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하에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원래 본인이 생각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이란전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데 그냥 끝내는 것과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나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는 아무래도 후자 쪽이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든 문제를 풀고 나오려면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란에게 다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을 초토화시키는 이 두 옵션은 너무나 극단적인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은 이란에게 어느 정도의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면서 이게 자유항행이 가능하게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란도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에게 남은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이 카드를 쉽게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휴전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무조건 개방하고 나서 휴전을 한 다음에 2주 지나서든 뭐 45일 지나서든 간에 다시 여기를 폐쇄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코스트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양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과의 관계가 있긴 한데 그것은 또 다시 그 차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통제권을 행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이란에 대한 제재와 또 해외 자산 동결 이 부분과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또 맞바꾸는 국제 협상이 또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이란과 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어떤 교집합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를 가지고 예. 개방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호르무즈는 역시 우리나라와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와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휴전 과정에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호르무즈를 놓고 어쨌든 조건이 돼서 이번에 이루어진 거는 종전이나 정전이 아닌 휴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2주간의 시간은 벌었고 이제 오는 10일이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면 협상을 종전을 위한 이제 대면 협상을 이어가게 될 텐데 조금 전에 이제 10개 조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외신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중에 이제 호르무즈 내용도 있지만 핵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 우라늄 농축에 관한 내용들 뭐 그냥 언뜻 생각하기엔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분의 전문가들께 이번에는 과연 그러면 종전으로 2주의 시간이 지난 그 후에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송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안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예.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종전을 할 수 있을지 제 생각은 아마 2주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간 연장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은 이란 쪽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걸프 지역에서 미군이 떠나야 된다. 뭐 중동 전체가 아니더라도 걸프 지역에서 미군이 떠나야 된다. 미국이 받을 수 있을까요? 걸프 국가의 안보를 미국이 지금까지 책임져 왔는데 하루아침에 사실 걸프에서 미국 없는 중동은 항상 이란의 대중동 정책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고 반대로 또 미국 측이 이란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게 450kg의 고농축 우라늄. 요거 지금 미국 측에 주든지 아니면 IAEA 측에 넘기든지 해라고 할 텐데 과연 이거 이란이 해줄 수 있을까? 너무나 본인한테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협상을 또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 제로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란이 자신의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 제로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전혀 지금 해결된 게 없습니다. 2주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협상이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주 안에 그 10개 항에 대해서 다 합의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네. 그래서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주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간을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휴전하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연장해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항목들부터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군사적 목표,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이 핵이거든요. 이란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2015년에 JCPOA부터 해서 10년 넘게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15개의 조건이라고 내걸었던 그러한 제안이라든지 이란이 받을 수 없다고 5개 내보냈던 거 그리고 이번에 다시 미국과 이란이 이제 그 협상하기로 했던 토대가 되는 10개 항을 보면 대부분이 이란의 핵 능력을 이제 그 무력화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라늄 농축한 거를 어떻게 반출할 거냐 그리고 우라늄 농축을 아예 허용을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에 대해서 합당한 그러니까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 제재가 풀리거나 동일 자세가 풀린다면 그렇다면 못 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전 협상에도 어느 정도는 큰 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15개 항을 미국이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줄 수 있는 것이 얘기는 국제 제재가 부과한 제재를 전면 해제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은 어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란이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저농축 우라늄 5% 미만, 2% 미만의 어떤 그 원자력 에너지를 상업적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할 그 권한도 처음에는 미국이 허용해 주지 않겠다가 한 발 물러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고려하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서로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버티는 그런 그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주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예. 논의를 하다 보면 접점이 조금씩 마련되면서 진전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 모두 다시 전쟁으로 들어갈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지난한 협상이 될 것이고 초기 협상의 핵심은 핵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란과 미국 사이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2주 만에 모든 것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2주 동안 하는 것은 사실은 2주 후에 이것이 종전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그 이후에 계속 논의를 해갈 수 있는 뭔가의 그런 계기나 메커니즘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휴전 기간이 좀 계속 길어지는 거고요. 한 4가지 부분이 뭐 양측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군사 부분, 방금 우리 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 저는 정말 이란이 그런 걸 원할 것이냐.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미군이 중동에서 완전히 발을 빼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과연 그것을 정말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군사 분야의 핵심은 결국 이란이 원하는 것은 이란을 비롯해서 친이란,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들의 형태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거나 또 요인 암살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처럼 아마도 전쟁이 끝난 후에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발을 빼면은 이란이 그것에 대해서 통행세를 받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면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것도 일종의 합의의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이고 세 번째는 배상금 문제인데 말이 그렇지 배상금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전쟁에 패한 국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대신에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동결 자산 해제하는 방식으로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결국 농축 우라늄의 이 문제인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15년은 이란 핵 합의 JCPOA를 그것을 구축하는데 합의를 하는데 한 2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물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서 이 접점이 적진 않고 이제 과연
농축 우라늄의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 그 문제인데 JCPOA도 보면은 약 3.69%인가요? 까지만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5%가 넘으면은 이것이 쉽게 공농축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막은 거다. 그러면 만약 합의를 한다면은 뭐 당연히 이란의 입장에선 자신들이 농축 우라늄의 권한을 가져야 된다니까 한 1%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나머지는 안 하는 형태로 하되 IAEA가 정확히 사찰을 하는 형태 뭐 그런 식의 방식도 저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우리가 이제 뭐 쓰는 의료용 우라늄 같은 경우 1.5%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 이란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뭐 다 세 분 다 말씀하셨지만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에서 내가 더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저히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거지만 이걸 던져놓고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걸 이제 하나씩 주고받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꼭 그 종전이라고 하는 것이 칼로 무자르듯이 꼭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이제 휴전도 보면 처음에 45일 휴전안이 나왔었는데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45일이면 너무 길다. 왜냐하면 45일 동안 호르무즈를 개방을 했어요. 근데 협상이 결렬됐어요. 다시 호르무즈를 다시 닫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닫는 것은 이제 미국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이란이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이란이 명분이 있지만 그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축된 건데 종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미봉책이기 때문에 이란이나 미국이나 전쟁을 끝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해요. 둘 다 왜 합의를 못 하고 있냐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만 둘 다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승리를 선언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이 둘 다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모양새로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휴전이 2주 안에 되지 않으면 종전이 2주 안에 되지 않으면 2주 후에 또 다시 연장하고 하면서 사실상의 종전에 가까운 휴전의 모습으로 계속 가면서 이게 쿨다운 그러니까 이 냉각기를 거치면서 이게 전쟁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전쟁 끝이다. 해서 양쪽이 악수하고 그렇게 끝내는 장면을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전쟁을 왜 한 거냐? 그리고 도대체 무슨 계산인 거냐? 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얻는 게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네 분 다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한번 그 부분부터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자, 먼저 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전쟁 왜 한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대이란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전 대통령 오바마나 그 바이든이나 이런 민주당 대통령이 못했던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JCPOA가 포괄적 행동 계획을 갖다가 이제 6개 국가가 함께 2015년에 만들었을 때 이걸 공화당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인 그러한 주고받기고 또 이란 측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배려해 준 거다. 그래서 이란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경제적 이득도 얻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러한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JCPOA라고 하는 이란 핵협정을 폐기한 거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공화당의 어떤 그 지지를 등에 업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동안 공전이 됐잖아요. 이란 핵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 했고 작년 말에 보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이행정부에서. 거기 보면 이란의 힘이 수십 년 내에 가장 약해졌다고 평가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수십 명의 지도자를 죽이고 그 폭사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사회가 동요해가지고 정권이 전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브리핑을 해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마 장밋빛,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대이란 관계에서 유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부분이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지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베네수엘라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한 부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군사 전략가나 군인들이 봤을 때, 군사 당국이 봤을 때는 목표도 불분명하고 예. 방법과 수단은 불분명하지만 정치적인 목표라든지 어떤 그런 그 결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콤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 예.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봤을 때 오판이었다. 보시는 거죠. 박원근 교수님 생각은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란은 되게 오래된 반미 국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미 국가의 축을 때려서 이 오래된 그런 구원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때리고 나고 이란 그 다음에는 바로 쿠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북한이 될 수도 있는 예.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아까 민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자기가 마무리를 했다라는 그런 역사에 남고 싶어하는 본인의 그런 공명심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중국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에서 이런 중국을 좀 빼내고 싶어하는 또 이란과 워낙 중국이 특수한 관계니까 여기서 이란을 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집권 2년 차에 일종의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좀 한번 보여주겠다. 예. 뭐 11월 그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만 대외 정책이 중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런 강경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라는 것은 마가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층에게는 굉장히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동의 일종의 미국의 입장에서 불량한 국가를 없앰으로써 강인한 그런 그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간 선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거라 그러면 과연 그 결과, 그런 어떤 성과,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중간 선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지금까지 쭉 보면 굉장히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이면서 또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는 일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서 멀리 보고 하는 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성과가 딱딱딱딱 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지금 이번 이란 전쟁도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본인이 좋아서 했지만 지금 이걸 끝내지 못해서 안달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본인이 초조하니까 계속해서 굉장히 상대방을 윽박지르면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겁을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더 본인이 초조하니까 다시 또 이 그 협박의 레벨을 자꾸 올리고 이러면서 말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전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세 가지가 아주 그 가까운 그 요인으로 작동했을 텐데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작전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미국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성공을 거둔. 물론 그게 국제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별개의 문제고 아주 강력한 미국의 힘, 트럼프의 어떤 결단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란에서 마침 그 대정부 시위가 나고 이란 정부가 이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이 이 국제사회에서 약간 비난받을 일이 만들어졌고 또 이란에 마침 이런 시위가 난 것이 마치 반체제 세력이 조직화된 세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적절히 이용한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다. 미국 역사상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 당신만이 이란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아마도 베네수엘라에서 거뒀던 성공 몇십 배의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 지도부가 모여 있는 그 자리를 알고 있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달콤한 속삭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란 내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체제 전복이 가능하다,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핵협상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쭉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핵협상 때문에 화가 나서 전쟁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틀림없이 본인이 자꾸 부인을 하지만 본인 말 속에 숨어 있어요.
분명히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이란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그런 공명심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하고 나서 보니 이게 이란 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조직화된 반체제가 없거든요. 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쟁 이후에 레짐 체인지는 목표에 없었다고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네. 그러고 나서 자꾸 레짐이 2번이나 체인지 됐다고 또 자꾸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에 대한 강한 어떤 집착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일관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차원 입장에서는 왜 미국이 우리를 공격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뭐 이란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에게 속았다. 예. 나타냐후 전쟁에 말려들었다고 계속 이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라는 국가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 항상 꿈꿔왔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권을 붕괴시켜서 친미 혹은 친서방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이란의 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도 나타냐후 총리를 도와줬고 이번에도 꼭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아마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예. 거시적이 아니고 미시적으로 보면 역시 우리 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반정부 시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어요. 반정부 시위대를 도와주겠다. 이런 폭압적인 정권을 밑에 사는 당신들을 나는 한번 도와주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한번 이뤄보라. 라고 약속한 측면도 있고 핵 문제를 우리 정 교수님은 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핵 문제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핵 협상을 한번 해보려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2018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건 내가 임기 1기에는 내가 못했지만 2기 마지막에 내가 요거를 좀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전혀 뭐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권 교체를 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핵 문제는 자연히 풀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짐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이제 그 좌충우돌하는 그 발언들 중에 하나 저희를 굉장히 또 신경 쓰게 했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동맹에 대해서 불만, 특히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뭐 다른 동맹들 다 언급했습니다. 나토도 이야기했고 호주도 이야기했고 일본도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한국을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드러냈었거든요. 자, 이 전쟁이 이제 지금은 휴전 상태고 또 앞으로 언제 종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동맹 차원에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청구서를 내밀게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지 않은 국면에서 한국이 많이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 정부가 대응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뭐 약화되느냐 아니면 한미 협력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냐 이거는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그 전쟁 국면에서 군사 어떤 그 군함을 파견한다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위해서 한국이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이 다 거부를 했잖아요. 너무 위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대내외적인 그 메시지를 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렵게 미국이 동맹국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서도 이 어떤 그 이란을 붕괴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고분분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내적 메시지가 큰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 한미동맹 영향을 미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현재 그 한국의 어떤 미국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그 작년에 한미 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안보 협상도 했고 관세 협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 측의 관계, 한국 측의 관계를 봤을 때
그 미국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한국에게 뭔가 뭐 새로운 걸 요구하면서 어렵게 한다고 그러면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미국이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한국이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존재가 되느냐? 이 근본적으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다음에 한국을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 그만큼 기대가 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그 동맹국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전략적 중요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일본보다 먼저 더 기대가 컸고 그래서 최소한 그런 나토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줄 국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한미 동맹의 발전 부분 그러니까 안보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뭐 모범 동맹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이 기여하는 걸 갖다가 틀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게 미국의 얘기에 부합하느냐. 관세 협상을 갖다가 또 틀어서 그렇게 만약에 한국을 괴롭힌다면 그럼 미국이 얻는 게 무엇이냐.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게 그 대규모 대미투자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걸 예. 정치 선거로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안보 협력이나 어떤 그 통상 협력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앞으로도 한국은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조선이나 원전, 미국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제조 역량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애뮤니션, 그 탄약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한국인데 그만큼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을 표출한 거고 네. 앞으로 한국에게 더 협력을 하고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 측의 요구를 더 해달라는 반영해달라는 그런 게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동맹이 진화하면서 서로 발전해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서운해하시니까 좀 달래면서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다루면서 뭔가 좀 에너지 더 사라고 막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관계 안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충족해 가면서 하면 무마될 부분이다. 네. 동맹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전 그럼에도 이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제 표현이 거칩니다만 뒤끝이 있는 분이라서 사람이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 나토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발언을 많이 쏟아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꾸준하게 얘기한 것은 동맹이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하면 착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을 매우 거래 비용적으로 보고 이전과는 다르게 동맹이 자신들의 비용과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작년 11월에 나온 국가안보전략서, 올 1월에 나온 국방전략서 모두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호주, 나토 다 핵심 동맹국들을 다 비난을 하면서 한 얘기가 결국은 미국이 혼자 전쟁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갖고 가는 많은 원유를 갖고 가는 국가들은 결국 참전도 하지 않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서 동맹국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방법을 생각한다면 지금 슈퍼 301조로 다시금 관세를 하고 있는데 관세를 올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우 걱정되는 영역이고요. 또 방위비도 이미 1차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방위비를 요구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생각했던 인도태평양의 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주한 미군이 중국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한국이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인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정말 우리 한국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압박은 좀 상대적으로 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미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이쪽에 동해나 서해나 북한 위협 대비나 혹은 인태 지역에서의 작전 반경 측면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은 뭐 생각보다는 압박이 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제 분야 특히 이 막대한 천문학적 전비를 쓰고 난 상태에서 그것을 동맹국한테 뭔가 좀 받아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은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예.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청구서가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정한봉 교수님. 예,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신경 쓰이는 대목은 아마 최근에 했던 그 김정은을 얘기하고 또 주한미군이 얼마 있는데 뭐 우리가 돕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하면서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본인의 어떤 그 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갖다 대는 건데
물론 이제 동맹들이 도와주지 않은 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물론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겠습니다만 동맹이라고 하는 건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주는 거지 공격할 때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일반론적인 것을 떠나서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든 동맹들이 다 같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만약에 미국을 도왔다면 그 국가와 다른 국가들을 굉장히 차별해서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하나가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을 콕 집어서 한 이유는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었다. 그러니까 북한과 대립하고 있었고 북한에 김정은이 있고 핵무기가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딱 비교하기 좋았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한 거지. 뭐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제일 거슬려서 한국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질적으로 뭔가 반응을 하고 청구서를 동맹국들한테 보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한계는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동맹국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민 교수님과 좀 의견을 같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한국을 얘기한 것은 섭섭함이 있을 것이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대감이 컸다는 얘기죠. 예.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한국마저도 조금 아쉬운 면을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너무 공포감을 가져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만사부려튼튼이라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섭섭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대화를 계속하고요. 채널을 가동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특히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달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다행인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이 안 된다는 거는 일단 다행인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건 트럼프 이제 대통령 남은 임기가 3년인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 정권 교체가 돼서 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이런 한미 관계, 동맹 관계가 예전의 관계로 완전히 복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또 궁금증도 있거든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트럼프처럼 거칠게 하지는 않지만 동맹이 이전보다는 책임과 비용과 기여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전에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둘 다 똑같은데요. 한쪽은 당근을 주는 거고 한쪽은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물론 그 바이든 행정부는 훨씬 더 동맹을 존중하니까 좀 잘 동맹과 협의해서 더군다나 다자 협력을 강조하는 형태로 가는 거기 우리 가는 거기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그런 전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숨을 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큰 틀에서의 미국의 방향 전환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동맹이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동맹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미국이 원하게 된 거는 바이든, 트럼프 다 관통해서 일관적으로 하는 이유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예전같이 모든 것을 활용하면서 다 통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력, 군사력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동맹들에게 보다 더 큰 역할과 기여를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부흥시켜서 제조업 일자를 만들어내서 뭔가 지금 어려운 어떤 경제 상황을 돌파하는 이런 부분을 그때 추구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느 행정부가 들어와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동맹이 과거처럼 복원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동맹이 진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경제력이라든지 역량의 비대칭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동맹이 진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할 거다. 그래서 한국이 보다 더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예. 그걸 위해 전작권도 이제 환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미국이 영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면서 미국이 바라는 대로 비용을 좀 줄여주고 뭔가 영향력 부분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서로 윈윈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런 부분으로 동맹이 발전되어 갈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복원이 안 돼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전략적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비대칭성을 줄여서 한미동맹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고 그게 우리 정부에게는 미래지향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99%는 리얼이 아니다. 100%가 아니라면 단 1%도 다른 탄산을 넣지 않아 강력한 리얼 탄산 100% 테라.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치킨은 뻔한 건 비와. 통과일을 얼려 15일간 우렸으니까 상큼하게 찐하게 타지네. 부담 없이 찐 한 캔. 수나리 진. 엄마, 저거 터져. 맞다. 심장이 쿵하던 마지막 세대일지도. 쿠쿠. 19만 개 끓는 소리를 학습한 AI로 마침내 끌어넘침을 정복. 쿠쿠. 예,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후에 급변하게 된 국제 질서, 또 우리도 우리만의 외교술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외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정부에 대한 조언,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에도 많이 녹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조언들을 짧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한범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입니다만, 사실 외교적인 일들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식으로 개방이 될지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또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성향상 우리 이제 동맹에도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는 투박할지라도 오히려 상대하기 쉬운 상대일 수 있다. 예. 앞서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에게 굉장히 나이스하긴 할 겁니다. 나이스하긴 하지만 그들은 또 더 치밀하게 미국의 국익을 챙길 거고요. 또 웬만한,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경영하기 때문에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프라이어리티를 갖기는 쉽지 않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이렇게 즉흥적이고 과감하고 독단적인 이런 성격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잘 활용해서 지금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네. 위기가 곧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우리 외교가 참고해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송일광 교수님. 네, 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네. 제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교수님들은 계속해서 10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얘기를 왜 해오셨냐.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중동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나리오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정훈 교수님.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21세기에도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재확인한 기회가 됐다.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선방하고 저항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말 아까운 그 생명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비굴한 평화라도 우리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네. 위해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고 외교다변화, 통상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체력을 키우는 게 저시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원근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밖에 안 남았는지 3년씩이나 남았는지 이것은 양쪽에 보는 것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의 3년 동안은 동맹을 우리가 혈맹이란 정서로 보지 말고 숫자와 조건의 언어로 다시 봐야 된다. 어차피 주고받기식에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대미 의존을 줄여서 한미 동맹을 형해화하자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미국이 흔들려도 한국의 발밑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군사, 경제, 외교의 자율성을 키우는 그런 능력을 차근차근 키워가야 되고 3년을 단순히 버티는 외교가 아니라 준비하는 외교가 돼서 그 이후에도 보다 한 단계 동맹이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JTBC 토론 논쟁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라젬은 세라젬을 혁신 중. 척추견인 기술, 위장 증상 개선 기술, 혈액순환 개선 기술. 세라젬의 의료기기 기술은 진화한다. 세라젬. 99%는 리얼이 아니다. 100%가 아니라면 단 1%도 다른 탄산을 넣지 않아 강력한 리얼 탄산 100% 테라. 별 참 이쁘다. 너 이렇게 부드러우면 응? 나 어떡하라고. 사랑한다면 부드럽게 올리지요. 예, JTBC 토론 논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